제 채널은 이제 제가 시그니얼 레지던스를 주로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주택법 개정된 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정확히 어떤 거냐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현주TV의 은현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제 채널에 항상 하이엔드 주택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주택과 떨어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든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두꺼비 세무사란 필명 쓰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두꺼비 TV 이장원 세무사고요. 네. 사실 그 대표님 그 쇼츠를 봤는데 네네. 세금이 상위권이시더라고요. 사실은 집보다도 자산가분들이 집을 매수를 취득을 하시더라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세금은 맞아요. 역시 네. 자산가분들 어디 가나 이 세금 고민을 하시는구나. 그죠, 중요하죠. 그리고 또 27일 날 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현금 증여. 맞습니다. 사실 현금 증여라는 개념보다는 결혼할 때 결혼 자금 좀 더 줘라. 말 그대로 국가에서 결혼한다 돈 못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어줬죠.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5천만 원. 맞습니다. 네, 10년 동안 고작 이성년자 2천만 원이었고 네네네. 성년 되면 5천만 원밖에 못 줬는데 네네. 이게 10년이 지나야 리셋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결혼할 때 자녀한테 돈을 주면은 세무서든 어디든 연락이 오니까 네네. 그거 조사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것도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말 그대로 부모님한테 받으면은 신랑 1억 원 추가, 그다음에 신부 1억 원 추가. 그러니까 기존에 10년간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씩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바뀐 거죠.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건가 아니면? 맞아요. 사실상 결혼 전에도 증여를 하셔도 돼요. 하도 되는데 이게 증여일자가 어떻게 되냐면 혼인 이제 신고일 말 그대로 법률혼이 되는 날 전후 2년이에요. 4년 사이에는 증여를 해도 된다. 그 통계치를 대충 내봤더니 결혼 준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는 게 2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 결혼 전에 받아서 결혼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세를 빨리 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차라리 미리 받고 혼인 신고만 제때 해라. 그러면 문제 삼지 않을게. 라고 해서 제도가 이제 이렇게 성직이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실혼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입법 과정에 넣었는데 결국은 파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발생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을 해라. 반환을 하면 그러면 증여가 없었던 걸로 봐줄게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혼을 해서 다시 부모님한테 돌려주면 오케이 그거는 증여 안 한 걸로 봐줄게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받으면 무조건 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게 되면 결국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왜냐면 1억 원의 공제였는데 결국은 혼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그게 2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2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수정신고나 기한신고를 네가 해라. 안 하면 우리가 그거를 추징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추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혼한 거나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를 알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그게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게 되면 그 가산세를 좀 줄여줄게 라는 목적으로 좀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그 결혼을 두 번 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제재가 없어요. 근데 이러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혼인신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증여하고 그 다음날 이혼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증여재산 공제가 혼인 전후 2년간에 그러니까 총 4년간에 1억 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전에 증여받았어. 그리고 혼인하고 나서 이 2년이라는 시간 지날 동안 이혼할 수도 있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다고 쳤어도 그 기간이란 게 2년이 좀 지나야지 1억 원이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벗어나지 않을까. 결국 텀은 2년이란 기본 텀은 좀 존재하겠구나. 요즘은 이제 고민이 그거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죠. 종전 주택이 있었고 새로운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제 시장마다 달라서 이 주택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3년 이내에 못 팔게 되면은 이게 내 비과세가 날아가니까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몇 억씩 차이 나요. 비과세 받았을 때는 세금 0원인데 일반 과세가 되면 세금이 한 3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3억이면 솔직히 아깝잖아요. 이 기간을 날리기가 아까우니까 그죠. 시장이 안 팔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해주거나 자녀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팔더라도 이제 저가 양수도라고 하죠. 사실상 이제 자녀한테 좀 싸게 팔면 자녀는 주택을 싸게 사서 좋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거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어차피 거의 0원이면 그 비과세 기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좀 자녀들도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금 증여로 좀 넘어가면 현금 증여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현금 몰래 줘도 안 걸리지 않냐?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빨리 줘라. 왜냐면 그 증여재산 공제액이나 과세표준이 1억 원까지 10%밖에 세금을 안 내니까 최대한 빨리 줘라.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은 알아보고 좀 상담받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런 영상들이 좀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고객분들 중에 많은 다수는 아니지만 코인 뭐 이런 걸로 자산 증식을 하여서 이제 이걸로 주택을 사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금 소명 이런 방법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PCI 기법으로 많이 조사를 네네네. 해요. PCI 기법이 뭐냐면 P는 프로퍼티예요. 자산이 증가한 거.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컨섬션, 소비. 그 다음에 I가 뭐냐면 인컴, 내가 번 게 뭐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예요. 이제 저 초대장이라고 하는데 초대장이 날라와요. 초대장이 어디서 많이 날라오냐면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이랑 국세청에서 날라와요. 세 군데서 다 날라오거든요. 아니 당신이 번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샀냐. 그때 당황하시는 거예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한국 주식도 비슷한데 코인이 좀 극단적이긴 해요. 코인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금을 내는 과세 세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죠. 그때까지 코인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포착이 하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왜냐면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은 이게 소득 포착이 안 되니까 자산 취득하셨을 때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난 어차피 내가 이거 정정당당하게 벌었는데 네. 이걸로 뭐 걸릴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조사를 해보시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벌었는지에 대한 내역도 뭐 소명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코인 처음 하실 때 그러면 그 시드머니 어디서 났느냐 그런 것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엄청 다양하게 이게 파생이 돼요. 물론 이제 내가 번 게 당당하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소명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도예요. 아니 그거 말고도 만약에 부동산 취득 전에는 그래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은 이제 제가 시그니얼 레지던스를 주로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주택법 개정된 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정확히 어떤 거냐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선은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쪽에 이제 정의에 주택이란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주택과 주택 외만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만 항상 그 중과세 잣대를 들이대요. 취득세도 중과, 종합부동산세도 중과, 양도소득세도 중과. 이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기존에 좀 모호했었어요. 사실상 거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으로 본다라 그랬는데 거기다 뭐를 집어넣었냐면 주택법에 그 주택들의 약간 정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있으면 주택으로 좀 보자. 그 개념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구분 출입문. 들어서 원룸이다. 그러면 원룸은 다 구분돼서 출입문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부엌, 취사시설. 그다음 세 번째 욕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구조상의 개념을 차용을 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좀 보겠다. 무조건 주택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 형태로 언제든지 스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어떤 오피스텔들은 언제든지 약간 주거용과 이걸 좀 넘나들 수 있잖아요. 이런 악용의 판례가 사실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막아보고자 불명확성을 좀 명확하게 한 건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지금 이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법에서 우선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세법에 변동이 생기면 제가 과거 역사를 보니까 대부분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몇 년간은 CCBB가 갈려요. 이제 국세청도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금 짤 거예요. 왜냐면 이 세법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한 반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지침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특정 오피스텔은 이런 오해를 이제 아예 불식시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을 좀 더 나아가면 법인으로 사실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출도 있고 내가 사업 그냥 거기서 진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주택으로 인정받아 버리면 이제 곤란하죠. 그냥 법인은 법인세만 내고 끝인데 이게 주택으로 인정받는 순간 법인세에서 세금 하나를 더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법인 같은 경우에 비업무용, 그러니까 관련 없는 거를 갖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한 번 더 내. 그 개념이에요. 오늘 세무사님하고 앞으로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자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